여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도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 걸려서 혼이 날까봐 급히 한국어 사용을 멈추지만 이미 들켜버렸고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혼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일본인 유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전부 한국에 흠뻑 빠져 있죠. 사실 저와 친한 친구들이 빠져 있다기보다는 한국어를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친해져서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이죠. 저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도시나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동경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은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경우가 많고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다녀온 하루코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한국을 못 가본 저희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말았죠. 하루코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전부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가 전부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서 누굴 만나도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모든 시설은 전부 최첨단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낡은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사실 일본의 시설이 낡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다녀오면 일본이 얼마나 구닥다리 나라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인에게 호의적인 편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역사를 지닌 데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빼앗고 수탈한 최악의 나라가 일본일 텐데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정말 잘 대해줬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 또한 한국이 일본 덕분에 성장했고 한국의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인식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었기에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때린 사람은 때린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과 일본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역사 선생님께 한국어 사용하는 것을 들키게 되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후진국의 언어를 뭐하러 배우냐며 크게 혼이 났고 한국처럼 일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의 언어는 평생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했어요. 역사 선생님이 한국을 너무 싫어하고 우익에 가까운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를 말한 것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또한 한국을 무척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안 가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역사 선생님은 저희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무척이나 엄하신 편이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것을 아직 모르시는데 저의 한국어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면서 어머니께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냐며 그 시간에 영어를 더 잘 배우거나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쓸모없는 것을 공부했다면서 마구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고 한국어 배운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슬프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어가 요즘 대세 언어인데 나중에 한국어를 몰라서 바보가 되면 어쩔 거냐며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관련이 없고 나중에 일본이 침몰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좋은 방책이라며
저의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에는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연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때로는 어머니를 못 이길 때가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보고 오냐며 괜히 뭘 잘못 먹고 배탈이나 나서 올 것이 뻔하다며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것을 어머니께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 강한 상황이어서 꼼짝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와서 한국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잘한 행동이라며 어머니의 친구 중에서도 가족과 한국에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한국에 갔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저의 한국어 공부가 도움이 되겠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혼냈다고 들었는데 그런 선생님은 가까이 하지 말고 졸업하고 멀리하면 될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고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한국 노래를 듣는다며 저에게 똑똑한 여자 등 몇 개의 트로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노래들이었고 일반적인 노래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니 함께 부르며 놀았고 한국인이지만 일본 노래를 부르는 개은숙의 노래를 듣게 되면서 더욱 한국의 전통 가요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되자 저와 친구들은 또다시 모여 트로트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똑똑한 여자와 같은 노래는 멜로디가 신나고 가사가 재미있어서 금방 따라 부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 노래의 매력에 빠진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도 추기 시작했고 마치 작은 콘서트를 연 것처럼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역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어요. 또 한국어로 떠드는 거냐? 이번엔 노래까지 부르는 거냐? 도대체 너희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냐?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선생님은 교무실로 저희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노래까지 부르다니. 너희는 일본 학생이다. 일본 학생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왜 하필 한국 같은 후진국에 빠져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발전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는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대중문화입니다. 왜 한국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 거죠? 선생님은 저를 노려보며 비웃듯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발전했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배운 거냐?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나라야.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일본이 자기중심적으로 쓴 역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고 파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건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이 퍼뜨리는 반일 선전이다. 우리 일본은 그들에게 학교와 도로를 만들어줬고 문명을 가르쳐준 나라야. 그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게 한국이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학교와 도로는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시기에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일본 입장에서만 보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문이 막히신 듯 보였고 화를 사기려는 듯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씀하셨죠. 내가 배운 한국 역사책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아냐?
일본은 항상 정의로웠고 너희가 그런 왜곡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는 분명히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도 일본의 시각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더 이상 저희를 꾸짖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역사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모두들 아침에 사건이 다시 언급될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라고 적으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던 시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저희는 직감적으로 선생님이 아침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수업 내용을 구성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 당시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경제도 낙후된 상태였다. 일본은 한국을 안정시키고 근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은 철도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한국을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수업 시간에 나서면 또다시 문제가 될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일본의 기여를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덕분이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 몇 명도 눈치를 보며 손을 들고 질문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이를 무시하고 수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험 문제는 방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이 한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라가 주제가 될 것이다. 정답은 내가 오늘 수업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를 벗어난 답을 적으면 감점될 것이다. 저희는 시험 문제를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가 정답을 정해놓고 출제될 수 있단 말인지요. 그러나 시험 성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끼리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가 배운 건 다 일본의 시각에서만 본 내용이잖아. 맞아. 한국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본의 자랑만 써야 한다니. 하지만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적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서로 고민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생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한국어 노트와 일본 역사 교과서를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하다 보니 시험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오고 저는 시험 답안지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와 교육, 인프라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답안을 작성하며 제 손은 떨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적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고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선생님의 말을 따라 적으며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는 그동안 마음에 쌓인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이번 일을 모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번 시험 문제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니?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한국을 발전시킨 게 전부 일본의 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야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편협한 교육이야. 내가 배우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역사란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강요당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더는 이런 교육만 듣게 둘 순 없겠구나.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미야, 빨리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내가 진짜 역사를 알 수 있어. 이 시험 문제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이야. 저는 어머니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그 나라 이야기야? 대체 왜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건데? 역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아.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다 일본 탓이라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속이 상했지만 차마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유미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여행 준비를 주도하며 일정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역사는 누가 옳고 그르다를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준비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내내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나라에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상 준비는 꼼꼼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상자를 꺼내 각종 상비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심지어 설사약까지 종류별로 넣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를 때가 많다더라. 괜히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꼭 챙겨야 해. 제가 옆에서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해야지. 일본 음식처럼 위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피식 웃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 음식도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엔 낯설어 했잖아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말을 삼키며 챙기던 약 상자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행 가방에 일본 간식을 잔뜩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가서 먹을 게 입에 안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꼭 필요할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살짝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본 음식보다 더 다양한 맛과 경험을 제공할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의 맛집을 찾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 집은 하루코가 말했던 곳이네. 여기서 비빔밥을 먹어봐야 한대. 어머니, 여기 한국의 전통 찻집도 있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마치 탐험가가 된 것처럼 한국의 곳곳을 공부하며 설렘을 키워갔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닐 거야. 일본만큼 깨끗하고 편리한 나라는 없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셨습니다. 여보, 깨끗한 건 일본이 훌륭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가보면 일본과 다른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유미도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대요. 하루코도 일본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지만 더는 큰 소리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상자와 간식 가방을 들고 투덜거리셨고 어머니와 저는 여행 가방과 카메라를 챙기며 밝은 표정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싶니, 유미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뒤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 조심해라. 괜히 말 실수해서 창피당하지 말고.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이번 여행은 분명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서울의 활기찬 풍경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도시 정리는 잘 되어 있네. 아버지는 살짝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와 눈을 맞췄고 우리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궁궐 건축물과 한국의 전통 미학에 아버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세련된 문화였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일본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하셨습니다. 고궁에서 나와 삼청동의 옛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작은 카페와 전통 소품 가게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골목길이 마음에 드셨는지 여긴 조용하고 좋구나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희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이 가득했고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이 매우 활기찼어요.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맛봤고 어머니는 호떡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저건 뭐야? 라며 떡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 시루떡이네요. 저는 설명드리며 작은 조각을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떡을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그 후로 아버지는 시장 내내 떡집마다 들르시며 시루떡을 계속 구매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떡은 일본에서는 못 보잖아. 여행 중에 많이 먹어둬야지. 다음 날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유물을 관찰하며 뭔가 깨달으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건 학교에서 안 배웠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보길 잘했죠.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정도 높이는 일본에서도 드물지 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도시는 좀 불편하지 않나? 라며 애써 부정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표정은 마치 감탄을 삼키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여행이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시루떡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떡집만 보이면 들르셔서 떡을 사셨고 심지어 호텔로 돌아와서도 시루떡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음식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떡은 잘 드시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떡은 예외야.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내 아버지도 이제 한국의 매력을 조금씩 인정하시는 것 같아. 이대로라면 더 많은 걸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교통수단 체험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어서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지만 아버지는 지하철보다 택시를 선호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택시를 타게 된 건 시장에서 숙소로 돌아갈 때였어요. 아버지가 짐이 많으니 택시가 낫겠다며 택시를 잡으셨죠.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거 일본 택시보다 훨씬 새 차네. 안도 넓고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잖아. 어머니도 그러게요. 공간도 넉넉해서 편하네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어보셨고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는 제가 기사님과 대화를 시도하자 아버지는 굳이 말 걸 필요 없어 라며 은근히 긴장하셨지만 기사님이 상냥하게 응대해 주시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택시 요금을 확인한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일본에서는 요금이 2배는 나올 텐데? 저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택시를 자주 타도 부담이 안 된대요. 편하고 저렴하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쁘지 않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고궁이나 시장 같은 관광지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복잡해서 싫다며 택시를 더 선호하셨습니다. 이 정도 요금이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가끔씩 혼잣말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러게요. 일본 택시는 좁고 비싼데 여기는 편하죠?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아버지는 한국의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네. 일본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교통은 훌륭하구만. 아버지가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꾸 투덜대지 마시고 좀 즐겨보세요. 라며 답하셨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아버지는 여전히 시루떡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만 한국의 택시 서비스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편리한 교통과 괜찮은 음식이 있으니 이 나라에도 장점이 없진 않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런 말조차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신 증거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점점 더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듯 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시간이었죠. 특히 저와 어머니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장점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새로웠습니다. 호텔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어 동영상을 고화질로 보더라도 끊김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인 곳도 잘 없는데 여긴 정말 편리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곳곳의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었고 고궁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은 낡은 건물은 많아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곳이 적은 것 같다며 부러워하셨습니다. 대중교통도 훌륭했어요. 지하철은 시간도 정확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깔끔한 환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종종 역사 선생님이 하시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여행 내내 떠올리며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자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이 그리워졌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도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다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한국에서는 바로 떴는데. 또한 일본의 오래된 건물과 길거리가 이제는 눈에 띄게 낡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집은 낡았어도 편하지라고 하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별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시설이 너무 좋았으니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일본의 지하철을 탔는데 그동안은 익숙하게 느껴졌던 일본 지하철이 갑자기 좁고 복잡하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쾌적했던 지하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은 지하철도 깨끗하고 전광판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서 편리했는데 여긴 왜 이런 거 하나 없지? 라고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심지어 아버지도 한국의 떡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집 근처 가게에서 일본 떡을 사오셨는데 시루떡의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못 잊으셨는지 드시면서 투덜거리셨어요. 이건 너무 뻑뻑해. 한국 떡이 훨씬 맛있었어. 또 먹고 싶네. 아버지의 불만 섞인 한마디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버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과 비교해보니 일본은 발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부터 건물, 교통까지 많은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행 이후 저는 더욱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기로 마음먹었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저의 한국어 공부를 반대하지 않으셨고 한국에 대해 쏟아내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줄이셨거든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망해가던 핀란드의 한 호텔. 한국인 사위가 들여온 온돌이 핀란드 최고의 호텔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와 사투하는 핀란드에서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쿠오피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투오미스토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쿠오피오라는 도시는 핀란드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핀란드에서 인구가 9번째로 많다고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죠. 추위로 유명한 핀란드답게 저희 동네 또한 굉장히 추운 동네입니다. 호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멋진 경치를 구경하곤 하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멋진 경치 옆에 자그마한 호텔을 지으셨고 저희 가족은 대대로 호텔 사업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호텔을 운영하셨고 성수기 때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많은 인형을 사주실 정도로 넉넉했죠. 저는 덕분에 여러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인기가 핀란드까지 전파되는 바람에 집에는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다거나 펠레터를 쓸 편지지가 빼곡히 놓여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국어 공부도 무척 어렸을 때부터 했고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한국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지 친구들에게 이상한 눈총을 받을 정도였어요. 친구들도 물론 한국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저처럼은 아니었고 한국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잘 살게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는 친구도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무척이나 뚜렷한데요. 헬싱키에서 전학을 온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핀란드로 건너와서 헬싱키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전부 쫄딱 망해버린 후에 외곽으로 전학을 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매번 저에게 한국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은 맛이 없어서 장사도 안 될 지경이었을 정도인데 여기저기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모습은 전부 포장만 잘해두었다면서
한국어 말고 중국어를 배우라는 훈수까지 둘 정도였어요. 자신이 중국어를 알려줄 수 있다면서 제가 공부하던 한국어 책을 빼앗을 정도였죠. 저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는 중국어를 잠시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발음도 복잡하고 글씨도 이상한 데다가 한글보다 훨씬 어려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는 한글이나 한국어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며 우기던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친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한국에 가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와 숙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외모가 다른 이방인에게도 친절했고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하며 서비스까지 주는 한국의 인심에 저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친김에 한국에서 파트타임 일까지 구해서 돈을 벌면서 꿈같은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장점은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나 시설, 인심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한국의 온화한 날씨였어요. 저는 너무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따스함도 제대로 몰랐는데 한국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데다가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여서 세상에 이런 지상낙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은 가볍게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위로 인해 난방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호텔에 사용 중인 라디에이터만으로는 오래된 호텔의 우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호텔을 새로 짓는 것을 추천하는 상황인데 저희 집에는 그럴 돈은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모아두신 돈을 전부 사용하셨다고 해요. 사실 지금 같아서는 한국에 모시고 오셨더라면 저렴한 치료비 덕분에 이 정도로 저희 집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핀란드의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핀란드에서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핀란드는 공공의료 위기인 상황인데다가 한국과는 달리 감기 치료로 진료만 받아도 최소 한국 돈 30만 원 정도는 우습게 깨지는 나라이거든요. 어쩐지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가는 한국과 다르게 저와 핀란드 친구들은 무조건 집에서 푹 쉬며 지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충격이었던 것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뽑아 학교에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번에 사귀게 된 제 남자친구 진호 또한 마찬가지였죠. 손이 약간 베었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거나 열도 나지 않는 감기에 걸렸다며 병원에서 약을 타는 모습을 보니 핀란드의 상황과 너무 달라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호텔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진호와 잠시 작별을 하고 핀란드로 돌아가게 되었고 호텔 내부의 각종 방법을 동원한 난방을 하며 손님을 유치했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생겼어요. 우선 진호에게 연락을 했고 결혼 날짜를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인데 저의 결혼까지 앞두게 되자 무언가 난감해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핀란드의 부모님께는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거든요. 핀란드는 너무 불편한 것이 투성이이고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 저로서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희 집에 호텔과 늙어가시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호는 저희 집을 돕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난방 방식이 문제라면 한국식 온돌 보일러를 설치하는 편이 어떻겠냐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었죠. 저도 온돌 보일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숙박업소는 전부 맨발로 들어가서 따뜻한 방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심지어 진호는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꺼내주었는데요. 바로 진호는 직접 그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직접 호텔에 설치하게 된다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거라며 전기 판넬 방식의 온돌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호의 삼촌은
전기온수기 설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전기 판넬식 온돌 설치를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호가 가끔 삼촌의 밑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쉽게 한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저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진호를 사귀기 전부터 저에게 모르는 것을 척척 알려주었고 저를 잘 도와주어서 끌렸던 것인데 저희 집까지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진호에게 그 비용을 들어보니 너무 합리적이었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러한 방식의 온돌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호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핀란드로 가서 온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정말 척척 한국식 온돌을 설치해 주었고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런 방식은 독특해서 오히려 명물이 되겠다며 좋아하셨죠. 어차피 손님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서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온돌 설치가 완료된 후 핀란드의 겨울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도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정말 통할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에 매료되었죠. 한국에서처럼 따뜻한 바닥을 느끼며 발을 딛는 순간 손님들은 이게 바로 핀란드에서의 온돌인가? 라며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호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핀란드의 겨울밤 얼음이 얇게 덮인 호수의 경치를 보며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 느낌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죠. 사람들이 점점 더 이곳에 와서 머물기를 원했고 호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호텔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호텔들은 저희 호텔을 찾아와 진호에게 온돌 설치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호텔에도 설치해달라며 진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호텔들에서 진호의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식 온돌을 도입하면 겨울철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호는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다른 호텔들도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핀란드의 호텔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진호는 이제 온돌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진호의 기술과 그가 설치한 한국식 온돌 덕분에 핀란드의 여러 호텔들은 겨울철에 손님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호텔업계에서도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죠. 진호는 이제 그저 핀란드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호텔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호텔들은 저희 호텔을 찾아와 진호에게 온돌 설치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호텔에도 설치해달라며 진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호텔들에서 진호의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식 온돌을 도입하면 겨울철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호는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다른 호텔들도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핀란드의 호텔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진호는 이제 온돌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진호의 기술과 그가 설치한 한국식 온돌 덕분에 핀란드의 여러 호텔들은 겨울철에 손님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호텔업계에서도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죠. 진호는 이제 그저 핀란드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일부 경쟁 호텔들은 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돌을 아시아의 후진적인 방식이라며 깎아내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호텔에 손님들이 와서 말하더군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온돌 시스템은 현대적인 난방 방식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다른 호텔들은 훨씬 더 최신식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던데 왜 이런 구식 방식을 고집하느냐? 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결국 저희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쟁 호텔의 직원들이 은근히 저희 호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직도 구식의 방식에 의존하는 호텔이 있다고 비웃는 일이 많아졌죠. 그들은 온돌 시스템을 따뜻하고 편리하다고 칭찬하는 고객들을 찾아가서 이 방식이 후진적이고 낡았다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마치 핀란드의 기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희 호텔은 점점 손님들의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문에 참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동안 온돌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겨우 이겨낸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고 결국 손님들에게 따뜻한 온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비난과 악성 소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호는 저와 부모님을 위로하며 이런 걸 이겨내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도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고 호텔에 대한 악성 리뷰와 댓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런 낡은 난방 방식이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겠냐, 옛날 방식에 집착하는 아시아의 오만함 같은 댓글들이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진호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먼저 온돌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고대부터 한국에서 발전해온 독특한 기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온돌은 그 역사 자체가 깊고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한국은 이 방식을 통해 겨울철 추위에서 벗어나고 집안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온돌은 단순히 난방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온돌의 열을 바닥에 고르게 퍼지게 하여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있을 때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죠. 바로 한국식 온돌은 온돌 바닥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을 통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온돌이 단지 추운 날씨에서 생겨난 방식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최첨단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닥 난방을 효율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현대적인 난방 방식인 바닥 난방의 원조로서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진호와 저는 온돌의 역사와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어와 영어로 된 팸플릿과 설명서를 준비했고 호텔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온돌의 역사적 배경과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현대 난방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한국의 고대 기술로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온돌의 장점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전문가들과도 협력하여 온돌의 효율성과 그 기술이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점차 온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핀란드 사람들은 점점 더 온돌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호텔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다른 호텔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경쟁 호텔들 역시 그들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온돌의 역사와 그 우수성을 알고 나서는 저희가 제시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온돌은 핀란드에서 최첨단 난방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전통 기술이 얼마나 현대적인 가치가 있는지 깨달은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핀란드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구식 난방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과학적 지혜가 결합된 혁신적인 난방 방식임을 알린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온돌이 핀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돌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핀란드에서 온돌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물어왔고, 그들에게 한국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호와 함께 핀란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 대한 여행 코스를 안내하거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음식,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의 명소들을 소개하며 핀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듣고 나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핀란드 사람들은 한국의 따뜻한 기후와 친절한 인심, 그리고 발랄한 에너지를 느끼고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와 함께 전통적인 한옥에서 온돌을 경험해보는 일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관광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핀란드에서 저와 함께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여러 차례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단순히 한 번의 여행지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기술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며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핀란드에서 나누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를 이어주는 문화교류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핀란드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온돌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시집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핀란드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특히 문화와 언어, 생활 환경이 달라서 그들이 예상하는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고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서는 점차 저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셨고 특히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더 이상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닐까? 라는 고민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저를 보며 점차 더 큰 자랑을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오고 나서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친절한 인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문화적인 풍요로움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생활 속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살아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호와 함께한 생활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핀란드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셨고 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잘 살고 있니? 라고 묻는 대신 한국에서 생활이 편안해 보인다며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저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고 즐거운지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의 사우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거나 힐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찜질방, 즉 온돌과 결합된 사우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사랑하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사우나는 핀란드와 연관이 깊은 문화지만 한국식 사우나는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한 온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온탕과 찜질방, 다양한 효과를 주는 공간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체험 자체가 매우 다채로웠어요. 그 경험을 핀란드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핀란드의 호텔에도 한국식 사우나를 도입해보자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핀란드의 사우나는 전통적으로 온천과 증기탕이 중심이었는데 한국식 사우나는 여러 가지 온도 구역과 다양한 건강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문화적인 요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닌 진정으로 편안함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한국에서 사우나 문화를 좀 더 연구하고 핀란드의 호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사우나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와 방법들을 공부하며 핀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믿었죠.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고 핀란드 호텔에 도입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점차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호텔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진호와 저는 요즘 자주 찜질방 데이트를 다니고 있어요. 한국의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온도와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핀란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핀란드의 추운 날씨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찜질방의 다양한 특징들을 핀란드에도 잘 녹여내면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핀란드인들은 한국식 사우나나 찜질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핀란드에서의 사우나는 대부분 전통적인 온천식으로 한국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찜질방이나 다양한 온도 구역을 체험하는 문화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식 사우나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핀란드 사람들도 분명 한국식 사우나의 편안함과 힐링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도 구역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호와 저는 한국식 사우나가 핀란드에서 어떻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이 멋진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핀란드의 호텔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식 찜질방과 사우나 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죠. 핀란드인들이 이 문화를 경험하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핀란드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려 하니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고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적이어서 대체로 사람들의 일상도 단조롭고 고립된 느낌이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직접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핀란드처럼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추위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온도를 비롯해 난방 기술, 추위에 강한 의복, 그리고 여러 가지 실내 환경을 잘 갖추어 두어서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일상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추위라는 자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사람들은 활발하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 추위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추위에 대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온돌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집 안에 온기가 가득 차 있고
온도를 통해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활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그 추위 때문에 실제로 외출을 꺼리거나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핀란드도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를 핀란드에도 적용하면 이곳의 겨울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핀란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핀란드의 겨울도 더 이상 단순히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더 많이 배워서 핀란드의 신문물들을 전파하고 싶어요. 한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는지 여실히 느끼는 요즘이고 핀란드가 빨리 한국처럼 부강해지길 바라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